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최수재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규령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겨울이 됐습니다. 이제 12월 첫날이 됐는데 네. 이제 연말이 또 다가오잖아요. 두 분 연말 계획 좀 있으신가요? 뭐 저는 특별한 계획은 없고 그냥 하던 일을 계속 열심히 하던 일. 네, 잘 할 생각입니다. 네, 최 의원은요? 네, 저희는 그 의회에서 예결위가 한창 진행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산 심사를 국회와는 다르게 제 시간 안에 맞추는 것을 목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총선도 점점 다가오는데 뭐 총선 계획이나 준비는 연말에 안 하시나요? 계획이 네. 정확해지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해지면 말씀해 네.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꼭 얘기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오늘도 현안 4개 정도 크게 준비를 해봤는데 방금 그 정치노트에서 보셨던 그 내용이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전격 사의 표명을 윤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탄핵안이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검사 탄핵안은 야당 단독으로 또 통과가 됐네요. 밤샘 농성을 벌인 여당은 또 야당과 김진표 의장에게 공세를 폈고 야당은 이게 꼼수 또 뺑소니라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야가 부딪히는 게 뭐 1라운드, 2라운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1라운드를 그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라고 본다면 2라운드에서는 그 전격 사퇴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제 그 다음 3라운드가 또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양측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부터 들어볼까요? 네. 네. 괜찮으시죠? 네네. 괜찮습니다. 네. 1인 체제가 되면서 이제 언론에서도 개점 휴업이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비판을 좀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 소추안이 쓰였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복분 논란, 복사해서 붙이기 논란 이런 것도 있었고 사실은 저는 사유가 정확하게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동관 위원장이 그냥 그 자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은 민주당이 사실은 사퇴가 되었건 아니면은 탄핵이 되었건 일단은 지금 그 직을 내려놓은 것에 저는 만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치 탄핵이라는 낙인 자체에 조금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는 탄핵 낙인이 자체가 이제 찍히지 않으니까 이거에 조금 뺑소니라고 비판까지 하는 것이 상당히 의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탄핵으로 만약에 처리가 되었었으면 최장 180일까지 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가 완전히 마비가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일단은 막기 위해서 위원장직을 자진 사퇴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좀 국정이나 의회 운영 자체를 좀 기능을 아예 마비시켜버리는 물리적으로 방해해버리는 이런 것은 조금 민주당에서 도가 지나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게 그 방통위 공백을 막기 위해서 마비를 막기 위해서 한 그 결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탄핵한 이유조차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탄핵 사유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고도 넘칩니다. 이유는 먼저 5인 체제 행정기구인 방통위를 이동관 위원장이 2인 체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위원들을 임명하지 않으면서요. 그리고 심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적으로 언론을 검열했습니다. 또 민간 독립기구인 방통위와 전혀 관계가 없는 독립기구인 방심위에 부당하게 개입을 해서 업무를 방해했고요. 또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부당하게 해임했습니다. 또 KBS 이사회의 파행에 동조를 해서 후임 이사를 임명을 했고요.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차고 넘치는데 네. 이번에 이렇게 사표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사표를 제거한 것은 탄핵으로 인한 부담을 피하면서 언론 장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꼼수로 보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인용이 되면 당장 업무가 정지되고 방통위가 여러 가지 일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윤석열 정권이 지금 노리고 있는 총선 보도를 조종하려는 속셈을 달성하기가 어렵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거 때문에 지금 이런 꼼수를 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면 안 됐죠. 국회에서 정당한 탄핵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두고 보거나 아니면 책임을 물어서 파면을 했어야 됩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사표를 그냥 수리하면 안 되고 책임을 물어서 파면을 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동관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본인의 범죄 혐의가 인용될 것을 우려해서 꽁무니를 뺀 거죠. 사표를 이제 제출하면서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수리해줬다는 건 이동관 위원장의 범죄 혐의를 그냥 눈 뜨고 넘어가 줬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동관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만약 탄핵이 되더라도 제2, 제3의 이동관이 올 수 있다 이렇게 공언을 했더라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동관 위원장이 했던 대로 한다면 민주당은 결코 자시할 수 없습니다. 앞서 홍익표 원내대표도 네. 밝혔듯이 만약에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제일 과제가 언론 장악이라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에게는 그걸 막을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표를 제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리를 하면서 뭐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데 이동관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총선 출마의 길도 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방통위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해명은 저는 전혀 정당하고 올바르지 않다고 봅니다. 네, 일단 이번 사태를 방통위 대전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다음 3라운드는 어떻게 될지 여당 측에서 어떻게 나올지 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이동관과 비슷한 위원장을 또 내려보내겠죠. 그리고 방통위를 다시 이동관 위원장이 했던 것처럼 언론 장악을 위한 도구로 쓰지 않을까라는 하기 싫은 예측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좀 예상되는 다음 시나리오가 있습니까? 저는 전혀 예상을 못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적임자가 이제는 자진 사퇴를 해버리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좀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의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군요. 자, 밖에선 이렇게 극한 대치 중인 여야가 안으로는 또 내홍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여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의원,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그 공관위원장 요구가 있었는데, 자, 월요일까지 좀 시간을 주겠다 이렇게 지도부에 얘기를 했는데 지도부는 숨도 안 쉬고 단박에 거절을 했습니다. 혁신위와 지도부 대결이 정말 그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혁신안 수용해라 대 현실을 모른다. 총선을 위해서 당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인요한 위원장이 내놓은 이 혁신안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혁신안 대부분의 내용들, 그러니까 1호를 제외하고 나머지 혁신안들이 대부분 공천에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좀 중진들의 헌신이나 좀 이런 희생 같은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리를 언급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렇게 그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본인은 표현을 했지만 자리를 언급한 것 자체는 조금 잘못됐다, 네. 도가 지나쳤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의결된 혁신안이 정말 받아들여지길 원한다면은 지도부와 함께 조금 더 이야기를 해나가고 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점점 네. 이제는 수위를 높여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주일 주겠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기다리겠다. 좀 그래서 이 이분법적으로 혁신안을 통과시키거나 나를 공천위원장을 주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은 조금 잘못됐다라는 평가를 먼저 하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당 내에서도 당무감사를 통해서 이게 204개의 당협위원장 중에 22.5%에 해당하는 하위 46개 당협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컷오프를 권고하겠다. 당내에서도 이 총선 기획단과 함께 조금 강도 높게 혁신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총선이나 공천 과정에서 혁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좋으나 이렇게 좀 언급을 하는 것은 자제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당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해 나가냐 이런 거에 그렇죠.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뭐 당 내에 안팎에서 좀 김기현 대표가 결단을 내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조금 같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에서도 지금 공관위를 빨리 발족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야당도 마찬가지로 좀 내부 사정이 복잡해 보입니다. 준연동형과 병립형, 위성정당을 놓고 벌어진 난상 토론에서 원칙론과 또 현실론이 맞붙었습니다.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그 실형 선고까지 겹치면서 이재명 체제 총선 불가론이 다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당이 또다시 내용에 휩싸이게 되는 건 아닐지 좀 그런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당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고요. 오히려 목소리가
다원화되지 않으면 그게 문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홍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거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주당 내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여당과 합의가 필요한 일이고요. 여야 합의로 선거제도가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당론으로 어떤 것을 추진할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가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의원총회에서 3시간 정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고 또 앞으로 필요하다면 또 한 번의 의원총회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국민들을 위한 좋은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경선 자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선 경선 자금과 관련해서 제가 들은 바로는 당시에 경선 자금이 부족한 상황도 아니었고 오히려 아주 빠르게 많이 모이는 경선 자금을 다 쓰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 전 부원장이 불법적인 자금을 받을 이유나 여지가 없었다고 하고 또 본인도 억울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소심 등이 앞으로의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일주일에 여러 차례 나가고 그래서 당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는 일각의 아주 소수의 목소리가 있긴 한데 저희 당이 그렇게 체계가 없는 당은 아닙니다. 시스템이 없는 당이 아니고요. 당무는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또 그리고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논란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인터넷 언론을 좀 보면은 브랜드며 디자인이며 가격까지 막 이렇게 많이 나와서 많은 국민들이 또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당은 함정 취재에 의한 정치 공작을 강조하고 있고 야당은 그 대가성 뇌물과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명품 가방 수수와 함정 취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두 분의 시선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안 대변인. 네,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때도 그렇고요. 대통령실이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정당한 해결책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불거졌고 관련된 영상이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고 함정 수사다. 그리고 북한이 개입한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영상이 조작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다른 문제로 시선을 돌리려고 하는데 그런다고 저는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하루빨리 대통령실이 제대로 된 입장을 내놓아야만 매듭 지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은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수수했느냐. 그리고 받았다면 아직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대통령 부인으로서 부정한 인사청탁을 받고 개입을 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추가로 공개된 영상을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나와 관련된 논란이 좀 조용해지면 남북 문제에 내가 직접 나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대통령 부인이 그렇게 남북 문제에 직접 개입한다면 국정농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대통령실이 입장을 정확히 밝혀야만 매듭 지을 수 있는 문제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의혹을 키우고 국민들의 불신만 키우는 일이라고 보입니다. 네, 이 함정 취재에 대한 의혹이 있는데 본질은 또 따로 있다라고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어떤 입장 갖고 계실까요? 네, 그래서 저도 알아보니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선물 받는 것 자체를 좀 허용하고 있습니다. 허용을 합니까? 네네, 허용을 하고요. 금액에 상관이 없이요? 다만 선물당의 가치가 아. 192달러 이상이거나 한 네. 사람에게 받은 금액이 1년 내에 480달러 가치 이상일 경우에는 이걸 국민들에게 다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생각보다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네요. 네. 네. 그리고 또 가치에 따라서 만약에 금액이 말씀 주신 것처럼 커지게 되면은 네. 그에 상응하는 세금도 내야 되거든요. 여기 김건희 여사가 수수했다고 이렇게 밝혀진 그 가방이면은 미국 기준으로도 오버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제가 그 수령 내역을 다 확인하지는 못해서 네.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아마 그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부과를 하니까 아마 그게 가능한 제도이지 않을까. 그 이상이면 그만큼의 세금을 부과만 하면 된다라는 네네네네. 말씀이시죠? 네네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가 좀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좀 투명하게 공개되는, 차라리 이렇게 막 뒤에서 수술을 했다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제도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우선 들었고요. 차라리 그게 더 투명할 것이다. 네네네. 네. 경찰 수사에서 이 마약이나 성매매, 디지털 착취물 같은 경우를 유포할 때, 이럴 때 조금 단속을 할 때나 함정 수사를 하고 그에 기자들이 같이 동행을 해가지고 함정 취재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해당 건들과는 좀 관련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좀 손목에 카메라를 단, 시계를 달고 들어가서 몰래 촬영을 하고 좀 이런 것들은 스토킹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좀 할 말이 있어도 사실은 언급을 하기조차도 싫을 정도로 하셔는 안 되는 행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주당에서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해도 정치적이나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이거에 관련된 발언을 해야 한다라고 비판을 하시던데, 사실 이게 안기령 부대변인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게 동의를 하거든요.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이게 반환되는 물품이라고 하면은 좀 빨리 반환을 하거나 아니면 이에 대한 언급을 제대로 좀 하는 것은 맞는 수순일 것 같다라는 네.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데 짧게 들어볼게요.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그걸 그렇게 옹호하시면 안 됩니다. 엄연히 우리나라에는 부정청탁 금지법이 있고요. 이걸 위반했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 청탁을 받고 인사에 개입했다라는 의혹까지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선물을 준 것으로만 볼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하루빨리 제대로 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그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지난달 9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 이를 통과했던 법안인데요. 공포시한을 하루 앞두고 폐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 거부권 행사인데 정부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이 불법 파업 조장법이고 총선용 거래 법안이라고 이렇게 밝힌 반면에 야당은 입법권을 무시한 오만과 독선이다. 이렇게 규탄을 했습니다. 자, 두 법안의 어떤 점들 때문에 이렇게 양측 입장이 상반이 되는 건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대변인. 네, 먼저 노조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변화된 환경에 맞게 실제 노동과 관련된 교섭권이 있는 당사자들끼리 협상을 하게 해주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부당한 손해배상 소송으로 인해서 노동자가 좀 벼랑 끝으로 몰리지 않게 최소한의 인권적 조치를 마련하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방송 3법 같은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와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도입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들은 이 노조법과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서 대다수가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이를 외면한 것이죠. 가장 가깝게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크게 패배한 뒤로 민생을 챙기겠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철저히 외면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국민과 국회의 결정을 다반수로 계속해서 뒤집는 것은 결코 옳은 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과 국회 결정을 이렇게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 거부권 행사 수순은 당연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불량 입법이라고 소위 말하죠. 국회에서 좀 줄줄이 야당이 단독 처리하고 하면서 사회적인 불안을 일으키는 것은 당연히 헌법으로 보장된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막을 수 있을 때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도 파업이 노동자의 권리라고 하면 이제 우린 당연히 사용자의 권리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일방적으로 불법 파업을 하면서도 손해배상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법안 같은 경우는 좀 저울 자체도 많이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저는 당연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송 3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 전 대통령도 사실은 반대를 했던 법안이고 이게 단독으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국회가 마음대로 폭거하면은 당연히 조금 거부권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번에 세 번째 거부권인데 노태우 전 대통령도 7번, 노무현 전 대통령도 6번 이렇게 좀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소야대 상황들이었는데 항상 이런 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제2요구권이 올라왔을 때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했어야 됐고 행사한 게 저는 좀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짧게 들어볼까 합니다. 요즘 국회를 보면 본 것 또 보고 뭔가 재방송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예산안에 탄핵안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뭔가 계속 그 불에 기름이 더해지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환노위에서 여야 협치는 더 이상 없다. 그 한노위 야당 의원들의 경고가 이렇게 들렸었는데 반드시 재통과시키겠다는 야당과 불가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정부 여당. 이대로 계속 그 극한 대치 평행선을 달리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럴 것 같다. 네, 총선까지는 계속해서 파열음이 어떻게든 나올 것 같다라는 예상이 총선까지 되고요. 계속, 네. 네네. 그리고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 국회에서 할 일은 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번 겨울은 좀 꽁꽁 얼어붙은 국회의 모습을 계속 보게 될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네, 안 대변인. 짧게 할까요? 짧게요, 네. 네, 국민의힘이 용산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민생을 위해서 정말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짧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규령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함께한 여심 저격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